선택적 기억 잊혀진 역사. 이제 캄보디아 역사가 뭐 워낙 기니까 이거를 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의 역사에 대한 어떤 선입견 그걸 이제 음, 선택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는 캄보디아 역사를 이제 또 잊혀진 역사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꼭지꼭지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음, 이제 선택적 기억은 저하고 같이 캄보디아에 대한 독서 모임 하는 이제 신임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발표를 직접 이제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고, 잊혀진 역사를 제가 주로 준비했는데, 선택적 기억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대부분 캄보디아 역사하면 제가 서문에도, 저 역자 후기에다가도 썼는데, 킬링필드라고 하는 것의 모든 캄보디아 부정적인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이제 덮어 씌우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 그러면 킬링필드 때 크메르 루즈들이 뭐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짓말로라도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이 일상화가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오라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킬링필드 때 아니오 하면 총사 죽이니까 뭐 무조건 예라고 했어야 되기 때문에 예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어, 이 캄보디아에 대한 선입견인 거죠. 전혀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고 문헌적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뭐 보편적이지도 않은 개인의 경험을 보편화시켜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선택적 기억은 주로 현대사와 얽힌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어 아니요라고 하지 않고 예라고 하는 것 이런 연원 같은 경우에는 뭐 캄보디아는 그 어느 나라보다 관계가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착오에 의해 가지고 에러가 생겼는데 그 책임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됐어? 막 다그치면 본인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냥 이거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그냥 하고 슬쩍 얼버무리는 게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통용되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누군가를 잘라낸다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큰 어떤 뭐 그걸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근데 이제 대신에 피해는 뭐 사장이 보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보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런 걸 갖다가 책임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런 거짓말이 오히려 지혜로운 이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물질적인 뭐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선에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말을 하면 아니오라고 또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체면 문화도 있지만 뭐 관계를 굳이 그르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라고 한 다음에 뭔가 조건을 붙여서 그거를 하고는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또는 또 약속이 먼저 잡혀 있다거나 뭐 또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조건을 붙여서 아주 완곡하게 거절하는 게 캄보디아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걸 거절로 이해 못하고 그 완곡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외국 사람이 그럼 내가 그 조건을 들어줄게 라고 하고 막 어떻게든 다 하면 이 사람은 아니 이거는 거절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듣고 이걸 다 해준다 그러니 좀 황당하게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오히려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캄보디아 문화적인 어떤 그런 습성인데, 이걸 갖다 다 이제 크메르 루즈 때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선택적 기억에서 주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잊혀진 역사 부분은 제가 했던 건데요.
캄보디아는 아마도 목사님들도 아시는 부분은 엉코 제국이 있었다, 앙코르 제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겪었고 독립 이후에 오랜 내전을 겪었다. 뭐 이런 정도일 텐데 앙코르 제국 이전에 어 푸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푸넌 다음에 젤라라고 하는 나라가 짧게 있었는데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푸넌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중국 기록의 부남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지아비 부자에다가 남쪽 남자 써서 부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베트남 사람들은 그 부남이라고 하는 글자를 푸난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도 이제 그거를 푸난이라고 사람들이 영어로 차용해서 많이 쓰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이 나라 이름을 노꼬 푸놈이라고 부릅니다. 노꼬 푸놈은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나라 형태를 국가 형태를 갖춘 최초의 국가이거든요. 뭐 부족 국가 이런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큰 제국의 역할을 했던 첫 번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동남아시아의 첫 번째 나라라고 할 정도로 큰 영향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사실 캄보디아 사람들이나 알지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뭐 엉코르와트 뭐 이것 때문에 앙코르 제국만 많이 알려져 있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가 않죠. 근데 이게 얼만큼 이 나라가 융성했는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후난의 중심지였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옥에오라고 하는 도시인데 옥에오라고 하는 도시가 예전에는 이게 1500년 거의 2000년 전 이야기니까 1500년에서 2000년 전 사이에 이제 AD 시작할 때부터 600년 정도까지의 나라가 푸난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가 메콩델타가 지금 옥에오 여기가 있는 이 도시가 해발 1m래요. 그러니까 해발 1m니까 그 당시에는 약간 소빙기역, 물이 좀 많이 찼었고 지금보다 또 메콩 델타가 이까지 많이 안 형성이 되기 전이다라고 치면 여기가 옛날에는 이제 어, 강이 짧게 흐르는 해안 도시였대요. 그리고 여기 엉꼬르 보레이 왼쪽 위쪽에 엉꼬 보레이라고 하는 도시가 노코프놈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여기하고 여기 두 곳을 잇는 운하를 파거든요. 이 운하가 여기 직선으로 이렇게 얇게 보이는데 이 빨간 줄 옆에 이렇게 얇게 파랗게 보이시죠? 이 운하가 한 120km 되는 운하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보면 100m라고 돼 있죠, 이게. 폭이 100m인데 이걸 돌려보면 이 폭이 거의 넓은 쪽은 100m가 넘고 좁은 쪽이 한 70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지금도 쌀을 실은 바지선이 옮겨 다닐 정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바지선이 다닐 정도 깊이의 운하를 거의 1700, 800년 전에 항구 도시까지 이제 수도가 있는 곳은 곡창지대였고 항구가 있는 오게오 도시까지 이제 쌀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운하를 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게오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유적물을 보면 뭐 로마 동전도 있고요. 아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멀리에서부터는 뭐 로마에서 아랍을 거쳐서 로마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자들 중동에서부터 그다음에 인도에서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굉장히 큰 이제 제국의 중심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최초의 동남아시아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노코프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기 위해서 훈안을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뭐 저하고 같이 앙코르와트를 가신 분들은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앙코르와트 하면은 앙코르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사라졌다. 인구가 한 100만 정도 살았는데 갑자기 멸망해서 그냥 수도를 옮겨버렸다. 이렇게 이제 다들 가이드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그 큰 나라의 수도가, 그 제국의 수도가 갑자기 사라진 게 말이 되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타났던 뭐, 반대, 캄보디아가 1432년에 프놈펜 쪽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그 전 한 50년, 60년 동안 명나라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조공무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6세기 중반 한 100년 남짓, 수도를 옮기고 난 100년 남짓 후에 짠 1세 국왕 때에는, 여기에 사원을 복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전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고고학적 연구 결과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앙코르 제국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뭐 그래서 아주 이게 미스테리한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설이 지금은 더 어, 정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냥 쇠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쇠퇴했던 이유가 뭐냐? 라고 볼 때, 첫 번째로 요즘 이게 2009년인가에 연구되어 가지고 발표된 논문에 나온 건데, 기후변화가 이제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더라고요. 1400년대 초쯤에, 동남아시아 일대 전역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도 발견이 되고, 하는데 이게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해 보니까 한 뭐 6, 700년 또는 1000년 된 나무들을 조사해 보니까 요 시기에 한 10년 정도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때 소빙하기가 시작이 되면서 일어났던 가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엉꼬 제국 같은 경우에 당시에 관계 시설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엉코르와트 주변에 보면 관계 시설이나 뭐 이런 인공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물이 빠지고 없는 것도 있는데 크게는 8km, 2km, 폭 8km, 그다음에 이렇게 높이 2km, 높이가 아니고 뭐죠? 옆으로 가로 세로가 2km, 8km인 그리고 깊이가 한 7m 되는 그런 저수지도 있고요. 7km, 1.2km 뭐 이런 저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때 거기가 물이 다 차 있었고 그걸로 이제 수로를 파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땅인데 10년 동안 가뭄이 들고 또 소빙하기가 오면서 해수면이 아주 조금 내려가는데 사실 해수면이 아주 조금 내려가더라도 강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이 물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이래서 이 수로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10년 동안 이제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로를 정비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10년 이후에 큰 대홍수가 나가지고 산을내서 내려오는 토사가 한꺼번에 그 또 관계 수로를 다 덮어버리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걸 또 어느 정도 복구를 해놓고 나니 또 한 10년 정도 가뭄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게 한 4, 50년 정도 반복했다라고 어, 뭐 레이저 쏘아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조사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고고학자들이 하는 조사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2008, 9년 이때 돼가지고 2010년도 정도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제 가뭄, 홍수 이런 일들이,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반복이 되면서 더 이상 관계수로를 이제, 하는데 너무 인력이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 명나라가 이때 들어서면서 캄보디아하고 명나라, 중국하고의 무역이 발달하면서 메콩 델타라든지 아니면 메콩 델타에서 큰 배를 타고 충분히 올 수 있는 프놈펜 정도까지는, 바로 거기서 이제 중국하고 무역하는 무역선이
다니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그거를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더 이상 관계 수로를 정비할 수 있는 인원이 사라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럴 짬에 이제 아유타야가 1431년에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그리고 1432년에 또 한 번 더 연이어서 침공을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거기가 방어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프놈펜 쪽으로 수도를 이동하면서 앙코르 지역이 조금 그전에 비해서 점점 인구도 줄고 쇠퇴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졌던 곳이 된 건 아니고 그냥 어 거기에 자기들 조상들이 이루었던 큰 어떤 유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캄보디아 사람도 다 알고는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엉코르 갔다가 보면 있는 사원 중에 하나인데 이 사원에 가니까 이 상이 있어요. 이 상 이름이 뿌리아 비스노카라고 하는 상인데 비스노카가 이제 누군가 하면 비시누의 아들입니다. 사람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비시누의 아들인데 어 이제 비시누가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자기는 하늘로 돌아가 버렸는데 나중에 커서 자기 엄마가 이제 니네 아버지는 비신누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이제 아빠를 찾아서 하늘나라로 가서 비신누를 만나서 거기서 얼마 동안 살다가 이제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을 하나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사는 이 장대한 궁전과 같은 것들을 내가 지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 근데 아버지의 궁전같이 그런 너무 위대하니까 여기서의 마국간 정도만 도 충분하니까 마국간 정도 지을 수 있는 어, 어떤 능력을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비스노카에서 줘서 비스노카가 앙코르와트를 1년 만에, 하루 만에, 하룻밤 만에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앙코르와트나 이런 유적지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1600년, 700년 넘어가면서 1700년대, 1600년대 1620년부터, 1618년도부터 해가지고, 캄보디아가 이렇게 쇠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해서 1800년대까지가 캄보디아가 한 200년 가까이가, 어, 150년 정도 가까이가 이제 암흑기거든요. 이 암흑기 때 그야말로 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상실을 하고 국운도 쇠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서양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와서 앙코르와트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거 누가 만들었어라고 하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 조상들이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어 이거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프레아 비스누카라고 하는 신이 만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스누카라 이야기를 이제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앙코르라고 하는 거대한 유적지, 그다음에 그 기술 이런 것들이 캄보디아의 세택이 한 150년, 17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완전히 다 잊혀져 버린,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역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 대신에 신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캄보디아에 이제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암흑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유타야의 나레 수원이라고 하는 국왕이 있었는데 아유타야의 가장 뭐 광개토 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이제 롱액이라고 하는 당시 1500년부터 1600년 정도까지 수도였거든. 100년 정도 수도였었던 곳인데 이 롱액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기 프놈펜이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이제 시엠릭 갈 때는 요렇게 요 길로 딱 쭉 해서 이제 올라가죠. 근데 최수철 선거사가 일하는 곳은 꼼뽕치낭인데 꼼뽕치낭 가게 한 거의 중간쯤에 롱웩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수도의 흔적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롱액의 수도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나레수원 국왕이 쳐들어와서 여기를 무너뜨리면서
캄보디아의 암흑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뭐 캄보디아 전설 중에 뿌레아꼬, 뿌레아까요라고 하는 전설인데 뿌레아까요는 이 남자, 잘생긴 남자, 그다음에 뿌레아꼬는 이 튼튼하게 생긴 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 두 뿌레아꼬하고 뿌레아까요를 태국에 와서 가져갔대요. 근데 이제 전설로는 뿌레아꼬가 소고 뿌레아까요는 잘생긴 청년이다라고 하는데 어 이제 신화를 해석한 학자들 말에 의하면 뿌레아꼬는 시바 신을 숭배하는 사원에 가면 항상 있는 동물상이 소거든요. 소를 이제 시바 신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아꼬가 꼬꼬는 힌두교의 어떤 경전이라든지 지혜를 상징하는 거고 또 까에오는 보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삼보 불법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과 승은 캄보디아에 남아 있는데 법 당시 이제 삼장법사가 이제 다 외웠다는 그 삼장 그러니까 어 석가가 이야기했던 그 뭐 법 그다음에 율 해가지고 법률론 해가지고 어 불경 그다음에 율장 해서 율장은 이제 승가의 규칙이죠. 그다음에 논장은 아비담마라고 해서 이제 주석서 이 삼보 중에서 이 경전에 해당되는 법을 법보를 이제 아마도 태국에서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이때부터 캄보디아 부근이 급격하게 쇠퇴해서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같이 읽었었는데 캄보디아 친구가 이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우리 캄보디아가 요즘 많이 멍청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지금, 어, 뭐 여러 가지 지적인 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정보도 많이 떨어지고 좀 많이 생산성도 떨어지고 뭐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핑계랄까요? 아니면 변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옛날 신화의 뿌리아까요라고 하는 이 신화에 이제 기대서 그런 어떤 변명 또는 핑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로 캄보디아에는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불경이 한동안 중요한 불경 없이 대중적인 불경만 있었고 이 삼장이라고 하는 전체 불경이 다시 복원된 거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다시 복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인데 이거는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한국과 일본보다 더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어,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공식적인 관계를 처음 시작한 거는 이 앞에 나레수원이 아유따이를 침략한 게 1618년인가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1610년 정도 이렇게 돼요. 1590년 몇 년인가? 뭐 그런 정도 되는, 한 20년 동안 수도가 없이 그냥 지내게 되는데, 제이제타라고 하는 왕이 1620년 정도에 우동이라고 하는 쪽에다가 이제 새로 수도를 만들고 하면서 태국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트남 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담례로 메콩 델타 쪽이 원래 캄보디아 땅이었는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베트남이 자기들 세관원 두 곳을 허락해 달라고 해서 세관원 두 곳을 보내고 그 세관원을 치해법권 지역으로 인정을 받게 하면서 거기에 경비할 수 있는 경비 군대를 이제 처음으로 파병한 게 메콩 델타의 캄보디아 땅이었던 메콩 델타의 베트남 군대가 처음 들어온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17, 8세기 때, 17세기 중반 이후, 이제, 명나라 유민들이 대거, 조선에도 왔겠지만,
베트남 땅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이주민들이 베트남에 오면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 땅이 아니고 변경 지역이었던 메콩 델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메콩 델타 같은 경우에는 뭐 곡창지대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물 조절이 뭐 양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높은 기술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말하자면 습지대 같은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캄보디아 쪽으로 내려온 유민들도 메콩 델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콩 델타에 살던 많은 명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자 대거 캄보디아 쪽에 붙은 게 아니고 다 베트남 쪽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군사력을 가지고 메콩 델타 쪽의 군사력을 가지고 명나라 유민들이 베트남하고 이제 이렇게 결속을 하게 되면서 메콩 델타를 캄보디아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베트남에게 빼앗겨 버리는 이제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데 그게 1753년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캄보디아로서는 굉장히 큰 상실이죠.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홍수 때문에 생기는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한 10년, 11년 이 주기로 거의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이고, 전 메콩 델타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또 다 남았을 텐데. 근데 평상시에야 뭐 캄보디아도 쌀 수출이 농업 생산 수출 중에서 제일 높으니까 쌀이 충분한데 그런 이제 자연 천재지변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메콩 델타에 대한 그리움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저거 땅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로 베트남과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기저에 깔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캄보디아 암흑기 때 베트남의 침략도 받기도 하지만 태국의 침략도 받고 베트남의 침략을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받거든요.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소승불교 또는 상자불교 국가이고 문화도 비슷해서 캄보디아를 침략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어 거기서는 그냥 뭐 침략을 해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고 그냥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공만 바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일일이 내정에 대해서 간섭을 합니다. 뭐 옷은 이걸 입어라, 뭐 또는 어, 회 쪽을 향해서 절을 하여라. 그다음에 모든 문서를 베트남 말로 하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내쫓아 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처형을 시켜 버리고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침략을 당했을 때의 기억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감정으로 남아 있죠. 근데 이런 베트남과 안 좋은 관계가 빈때 운하를 이제 건설할 때 베트남에 건설되는 운하인데 캄보디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건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베트남 사람이고 8명 정도가 캄보디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8명을 거의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부리듯이 할 정도로 가혹하게 운하건설의 부역자로 캄보디아 사람들을 가혹하게 이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까에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이게 굉장히 반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베트남 당국의 컴플레인을 받은 캄보디아가 이제 까에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데 처음에 캄보디아 사람 보냈더니만 오히려 이 반란군으로 다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정부군이. 그래서 나중에 베트남 사람들하고 짬족들로만 구성된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반란을 진압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까이가 처형이 당하는데 까이가 처형을 당했지만 지금도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내려오는 전설에는 까이가 우리로 치면 홍길동의 율도국 같은 걸 만들듯이 까이가 베트남 남쪽에 있는 섬으로 가서 지상천국을 건설하고 살다가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전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안 있어가지고 1835년부터 40년까지 5년 동안은 베트남이 아예 캄보디아를 완전히 병합해버리고 나라를 없애버리고 캄보디아를 쩐떠이라고 하는 쩐이 이제 뭐 성 같은 건가 봐요. 이게 쩐떠이라 그래가지고 베트남의 한 성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뭐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그 베트남 옷을 입게 하고 베트남 행정 체계를 따르게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태국에서의 침략, 베트남에서의 침략이 워낙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1863년도에 캄보디아가 오히려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이제 베트남이 힘이 있어 보이니까 베트남에게 우리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좀 우리를 보호해줘라고 하고 프랑스 보호령, 여기선 보호령이라고 하거든요. 식민지라고 안 하고 프랑스 보호령으로 자진해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캄보디아 이게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국경이에요. 이게 마우스 여기 보이는 게 여기가 캄보디아 캄포시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그 베트남 남부 지방에 있는 성이거든요. 여기 국경이 여기인데 정상적인 국경이면 여기서 이 정도 가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가고 어떻게 갔냐면 국경이 이렇게 가다가 이 섬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 섬은 꼬뜨랄리라고 하는 캄보디아 섬이었습니다. 이거 캄보디아에서 가면 금방이거든요. 여기서도 금방이고. 근데 여기서 꽤 먼데 캄보디아가 여기 땅을 갖다 그냥 자기 내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프랑스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할 때 베트남이 외교를 잘 해서 이 푸콕섬, 지금은 이제 베트남의 푸콕섬이 되는데 이 꼬뚜라를 이제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브리비에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브리비에 라인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여기가 베트남의 영원히 영속대의 이제 한량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 이게 제주도보다 큰가 그렇거든요. 제주도만 하나 그런가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러고 지금 한국에서도 여기 신혼여행으로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섬인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뭐 그전에 있었던 이제 베트남을 침략했을 때의 만행들, 그다음에 백공델타를 잃어버린 거, 그다음에 꼬트라를 잃어버린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실제로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래서 어 뭐 베트남 난민들이 여기 좀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난민들이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1차 킬링필드와 핀란드 보고서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는 1차 킬링필드는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이건 아마 두 분 다, 세 분 다 캄보디아 와보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들어서 이미 아실 테니까 따로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1차 킬링필드와 핀란드 보고서라고 했는데 핀란드 보고서가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캄보디아 신임 선교사들하고 하는 독서 모임에서 아마 핀란드 보고서를 12월, 1월, 2월, 뭐 한 3개월 정도 이 책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거 공부할 때 같이 이제 번역해가지고, 어, 한국말로 번역해서 좀 출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번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잘 돼서 한국에서도 출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전체 다 하기 어려워서 몇 곡지만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이 이자 킬링필드는 뭐 워낙 한국에 잘 알려진 사실인데 캄보디아 1차 킬링필드는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만 명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에서 펀딩해줘가지고 캄보디아에 와서 예일대학 역사학과 팀에서 와서 이제 뭐 93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한 7, 8년 정도를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내거든요. 거기서 17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그 미군의 폭격까지 또 포함해서 170만 명 정도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미군 폭격 사망자를 5만 명으로 잡아요. 음, 근데 이게 벤 티어난이라고 하는 이제 캄보디아 전문 역사학자죠. 미국 사람인데 예일대 교수고 이 사람은 5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또 같은 미국 사람인데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던 그 엘리자베스 베커라고 하는 여성 기자는 뭐 캄보디아와 관련해서도 지금 저기서 뭐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정도를 또 이야기를 해요. 미군 폭격에 의한 사망자를.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음, 어, 핀란드에서 이제 베트남이 캄보디아 침략해가지고 베트남이 킬링필드가 그러니까 크메르 루즈가 이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트남이 크메르 루즈하고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크메르 루즈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크메르 루즈를 몰아내려고 78년도 12월 25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어, 크메르 루즈를 다 태국 국경 쪽으로 몰아내거든요. 이 몰아내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를 이제 캄보디아를 군부가 다스리게, 여기 통치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제 킬링필드 때 그러니까 크메루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학살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그 이전 내전 기간 때 사망한 사람들 조사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당시 중립국이었던 핀란드 쪽의 학사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핀란드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1년 좀 넘게 해요. 그리고 2년째 되던 해, 3년째 되던 해, 83년도인가 이 보고서가 나오는데, 82년도에 이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는 보면 50만에서 60만 명 정도가 미군 폭격에 사망했다라고 집계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는 않죠. 예. 그래서 캄보디아 현대사를 좀 제대로 특히나 이제 내전과 관련해서 제대로 보려면, 이 핀란드 보고서 이거를 뭐 가장 중심에 놓고 봐야 될 텐데, 그게 아마도 보고서가 그냥 백서만으로 나와서 출판이 안 돼서 그런지, 그냥 저는 어렵게 이제 구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선수로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좀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말하고 베트남 말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베트남 말은 중국어, 그러니까 한자를 사용해도 우리처럼 이두 향찰 쓰듯이, 19세기 말까지 한자로 쓰고 자기들이 읽는 방식대로 읽는 그걸 뭐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모르겠지만 향찰 문학, 이런 말이 음, 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신부가 이걸 갖다가 로마자화 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했는데 호치민이 혁명하면서 이걸 써보니까 좋거든요. 그냥 이걸 갖다 그냥 도입해가지고 아예 그걸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거기는 한자 문화권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는 인도 문화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문자 체계도 여기는 북방, 여기는 남방 아예 다릅니다. 베트남 발음이, 한자 발음이 많이 중국어 발음하고 비슷한 게 많겠다. 한 다르게 발음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턴을 좀 알면은 베트남 말도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이고 패턴을 나도 알면 베트남도 못 가봤는데, 진짜 그런 말이, 그 중국어는 사성이 아니에요. 예, 사성인데, 베트남은 일곱 개? 칠성이라고. 그 성조가 모르겠습니다. 일곱 뭐 개죠. 오성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칠성이라 그래. 육성이라 그래, 보통 육성. 육성? 아, 육성? 육성, 예, 예, 육성이라고 예.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아무튼 그런 성조가 있다는 거는 뭔가 중국어 발음과 유사하다는 그런, 캄보디아는 그런 거 없잖아요. 캄보디아는 뭐 이렇게 말할 때 인토네이션 같은 경우는 영어도 이제 뭐 완전히 성조는 없지만 인토네이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캄보디아도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거야 익혀지는 뭐 거. 어느 나라 말이, 아니, 민족이 그게 완전히 달라요. 어느 정도 좀 섞여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하잖아, 그 민족이. 네, 베트남 민족은 여기는 사람하고도, 민족은 다 섞여 있습니다. 태국, 음, 라오스, 캄보디아 다 비슷하고 베트남도 남부지방 비슷해요. 근데 인종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워낙에 인도 문화권으로 아예 언어가 정착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강하고, 근데 뭐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 뭐 신체 크기나 이런 거 보면 다 베트남 가나 여기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 뭐랄까, 민족성이랄까요? 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있기는 있는데, 음, 이게 프랑스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립운동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이제 거의 2차 대전이 끝나고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옵니다. 음,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 일본이 1943년 이때부터 이제 원래 여기가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음, 근데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해서 비시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추축국, 독일군 뭐 이런 쪽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정부가 이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일본하고도 같은 연합이니까 친했잖아요. 음, 그래서 일본이 여기 들어왔는데 독일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뭐 옛날 정부 프랑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를 이제 비시 정권에서 이 관료들을 다 바꾸려고 하니 어 일본이 그때부터 적으로 프랑스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다 그냥 수용소에 감금을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자기들이 점령을 자기들이 해버리는데 당시에는 이제 미얀마 전선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버마로 다 군대를 보내야 해서 캄보디아 당시의 사람들한테 야야 니네들 이러고 있지 말고 독립해 독립해라고 해가지고 독립선언을 해버려요. 1945년 3월 달에 독립선언을 합니다. 1차 독립선언을 했는데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프랑스가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독립무효 그리고 다시 딱 뭐 보호령 가서 다시 음, 점령을 해버리죠. 근데 이미 한번 독립을 했는데 음,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기는 너무하니까 그래 뭐 니네들 정당 그 뭐라 그러죠? 창당권, 활동권 이런 것들은 좀 주고 내치 같은 거 좀 주고 그래서 군사 외교를 제외해서는 좀 더 이렇게 자치권 같은 걸 좀 주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독립하고 하는데 우리도 독립해야지라고 해서 그때부터 독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고조가 되면서 이제 무장투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1953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1940년도 이전에는 딱히 프랑스에 대한 뭐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죠. 세금도 많이 떼가고 하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근데 반 프랑스 뭐 어떤 민족주의 전선 또는 뭐 어떤 평화적인 어떤 방법으로의 독립운동 단체라든지 무장투쟁으로서의 독립운동 단체가 결성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건 1940년도가 지나야지 음. 나타나겠죠. 지금 프랑스하고 관계는 좋아요? 네, 프랑스하고 관계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프랑스가 여기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 뭐 투자를 굉장히 뭐 문화적인 투자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자기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로 놔두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 문화원이 엄청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 문화원을 갖고 있는 데가 프랑스 문화원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 제가 왔었을 때는 어르신들 중에 좀 뭐 이렇게 과거에 공무원을 하셨다거나 또는 교직에 있었던 분들은 불어하는 사람 되게 많았었어요. 요즘은 영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옛날에는 불어하는 사람 되게 많았었어요. 음, 지금도 불어하시는 어르신들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프랑스 사람들이 많고 또 여기서 난민으로 옛날 전쟁 기간 동안 프랑스로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아무래도 프랑스가 자기들이 식민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난민 그 망명자들을 되게 많이 받아줬어요. 음, 프랑스에서 오시는 분, 뭐 왕래하시는 분 또는 뭐 자기 친척이 프랑스에 있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는 바랑이라고 하거든요. 쫀쫀 바랑, 바랑 하면은 프랑스를 바랑이라고 해요. 음, 외국인은 그냥 바랑이라고 합니다. 따로 외국인이란 말이 없고 프랑스 사람, 이라면 외국 사람이에요. 저도 시골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뭐 캄보디아 일본 사람들보다는 키가 한 10cm 이상 크고 얼굴도 하얗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나간 외국인인 줄 알면 애들이 오이 바랑, 바랑 이렇게 지금 캄보디아 그 뭐야 사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조금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캄보디아 사태는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프놈펜 내에서는 거의 이제 그런 어떤 범죄 집단, 범죄 소굴 이런 것들이 좀 소탕이라 그럴까 단속이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제라고 하는 말이 낫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 뭐 정부 당국하고 짬짬이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뒤봐주기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뭐 프린스 그룹의 쩐지 뭐 이런 사람 여기 귀족 자기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총리 자문 위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총리가 훈 씨잖아요. 훈씨 가문 중에 훈또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예, 지금 총리의 사촌 형쯤 되는데 전 총리의 친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총리의, 지금 총리의 사촌형 정도 되는데, 캄보디아의 모든 범죄, 이 라인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놈이 나와요. 그래서 음, 모든 마약, 인신매매, 그 다음에 뭐 총기, 뭐 조직 폭력, 뭐 또는 범죄 집단 뒤봐주는 놈들 이게 딱 올라가면 이제 뭐 이건 저의 순전한 제 주관적인 견해인데 이 훈도라는 놈이 그 모든 걸 다 알선하고 뭐 뒤봐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리고 뭐 단속하는데 잡히는 놈들은 다 중간 관리 이하 밑에 애들이 다 잡히는 거지 실제로 이제 그 범죄 집단을 구성하는 뭐 납치해가지고 한 100명 데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이 한 열댓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핵심 되는 한 대여섯 명은 딱 그냥 고정으로 있고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경찰에서 알려주면 이 사람들은 미리 빠져나가 있으면 소탕당해가지고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놈펜에서는 많이 뭐 그런 것들이 사라지긴 했는데 이미 그래도 국경 지방에서는 여전히 그게 아예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여전히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 제스처는 국제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이게 캄보디아 전체 GDP의 많게는 37%까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거의 산업화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뭐 우리가 한인마트 갈 때마다 우리는 이제 저는 도화지맨이라고 부르는데 온데 문신한 애들이 덩치 막 이런 애들이 올 때마다 막 천 몇백 불씩 라면부터 해서 막 카트에다가 이만큼 담아가지고 이제 먹을 거리들을 이제 사가지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놈들이 아예 이제 없어졌죠. 식당에 가도 그런 놈들이 이제 안 보이고 해서 저희 프놈펜에 사는 사람들은 좀 체감하기에 아이고 이제 저런 놈들 좀 안 보이는구나 하고 좀 안심하고 뭐 좋아는 하는데 이게 없어질까? 언제 또 잠잠해지면 또 나타나겠지.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리고 그냥 지방으로 숨었지 이게 다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뭐 할 수가 없죠. 캄보디아 경제 구조상,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정치와 그런 것들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뭐 그걸 예, 별로 기대 안 해요. 지금 정부가 워낙에 부패하고 뭐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그거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취업 사기에 속아서 오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순수 취업 사기로 사기당해서 오는 애들은 5%에서 10%? 나머지는 알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알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사건 터지기 한 보름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 제 친구 부인이 성공회 신부거든요. 성문학교에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성공회 신부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성공회로 갔죠.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성우가 너 저기 한국에서 누가 납치돼가지고 그 범죄 집단한테 잡혀있다가 탈출해가지고 경찰서에 있다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아이고 뭐 어떻게든 도와야지라고 해서 이제 뭐 다시 연락해가지고 어디인지 확인하고 해도 대사관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사관에 가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얘 같은 게 약간 지능 장애가 있는 애예요. 아, 그러니까 전혀 곁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일주일 정도 여권 새로 만들고, 비자 새로 받고, 근데 그때 딱 캄보디아 명절이 끼어가지고, 3일 동안을 아예 문을 다 닫으니까, 그 다음 토요일, 주일 끼어가지고,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금요일 날 데리고 있다가, 이제 목요일 날 받아서 금요일 날 출국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일주일 살아보니까 이제 약간, 얘가 경계성 지능장애 정도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피해자들로 오는 거인 거죠. 음,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룹홈에서 자란 고아였고, 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전혀 이런 거 상의할 보호자도 없이 혼자서 의지가지 없이 사는 그런 친구들이, 그리고 판단이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오면 이제 그야말로 그냥 순수하게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근데 정상적인 아이들이 여기 온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은 작정하고 오는 거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사가 저기 같이 영사 협업하는 친구가 우리 교단 선거사 후배로 있는데 이제 뽀이펫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뽀이펫에서 이제 그런 뽀이펫이 엄청 그런 범죄 단지가 많아요. 거기는 카지노와 범죄 단지가 그 도시의 주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애들이 자기들끼리도 막 서로 등치고 또 실적 안 좋으면은 얘를 갖다가 빼다 저쪽에서 팔고 뭐 이런데요. 자기 조직원인데 실적이 안 좋으면은 뭐 여기가 다 또 이제 떠리로 그냥 다른 사람들 밑에서 불타다가면서 자기들도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식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도망 나오면 그 일을 하다가 도망 나온 애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약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 이제 우리 교단 선교사 후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보이펫에서는 거의 뭐 순수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자기는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